서로마가 어떻게 멸망됐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 이동이 3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게르만족이 왜 이동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동양과 서양이 비슷한 시기에 북방민족이 남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날씨 때문이 아니었을까, 기후변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4세기에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는데 그 게르만족을 이동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동쪽에 있었던 훈족들이 게르만족들을 밀어냈다. 이런 썰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동유럽 지방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서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는 사건. 이게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서유럽에는 로마가 있었죠.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막아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앵글로색슨, 부르군드, 프랑크, 반달, 동고트, 서고트 이런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거 보면 서로마가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마의 군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로마 군단병들이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라인을 형성해서 막고 있었고, 군단병들이 여기에 결혼해가지고 주둔지 부근에 머물면서 국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단병들이 원래는 로마 시민들로 주로 있다가 점차적으로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이라면 그걸 속주병이라고 부르죠. 속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2세기, 3세기에 로마 위기를 거치면서 지원 병사도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군대의 질이 약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북방 민족들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로마도 약해진 면도 있고 두 가지가 겹쳐서 점차 국경이 이민족에게 뚫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라인 강변에 있었던 국경이 뚫리면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고을 지역이 맨 먼저 뚫리게 되고요. 또 흑해 북쪽에 있었던 이런 민족들도 바다를 통해서 167년에 아테네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는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진 국경으로서 방어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지역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병사들도 없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도 부족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방어선을 뚫리지 않게 막는 건 포기하고 뚫린 다음에 이민족이 여기 들어왔을 때 기동 타격대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갈리아 지역이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이미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 황폐화가 되게 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피난을 떠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마 멸망 전에 이미 갈리아 지역은 황폐화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로마 황제가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곳에서 게르만족들을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엠퍼러였단 말이죠. 사령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머물 수는 없고 국경 근처에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수로 나눠진 시대가 있었죠. 네 황제가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국경 방어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황제들은 국경선에 가까운 곳에 수도를 두고 거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286년 이후 로마는 이미 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어에 또 밀라노에 시르미움에 니코메디아에 이렇게 황제가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서로마의 수도였던 로마는 이미 수도로서의 기능을 이제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겁니다. 자, 그때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등장을 하죠. 넷으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방을 했던 그 시대가 이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를 하고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정통성을 확립을 하죠. 그리고 324년에는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공포를 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위대한 대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갑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통일된 로마의 권력을 잡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밀비안 브릿지에서의 전투죠. 로마 외곽에 있었던 밀비아 브릿지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쳤던 뭐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소로마 지역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동로마 지역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리키니우스와 312년에 밀라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동서를 나눠서 공동 통치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요. 또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누이를 리키니우스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고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311년에 리키니우스에 의해서 합법화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것이고, 또 교회의 사제들한테 면세를 하게 한 거고, 교회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민중들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국 내 모든 종교의 예배나 제회에 대해서 중립을 표명했다. 자유롭게 허가를 했다라는 게 밀라노 칙령의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다가 312년에는 사이가 좋았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동방 지역에서 다시 싸움을 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서방 지역에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동방에 있었던 리키니우스와 네 차례 전투를 치러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주, 하나의 세계, 하나의 흰조로 이때부터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로마는 이미 수도로서의 힘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거기 머물지 않으니까 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될 만한 것을 새로 건설할 필요가 있었죠.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이 동방에서는 니코메디아 있었거든요. 근데 니코메디아보다 저 바다 건너에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땅이 경제적으로 볼 때, 안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노바 로마, 새 로마를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새 로마가 건설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적의 침입이 있다 보니까 수도가 안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서양을 다 굽어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결국은 도나우 전선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 또 시리아 전선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리아 전선 따로 도나우 전선 따로 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시리아 전선에서 전쟁이 나면 도나우 전선에 있었던 군대를 빼가지고 시리아에 보내고, 도나우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시리아 전선에 있었던 군대를 빼서 도나우 전선도 보내고, 이런 체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 핵심 위치에 이 새 로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새 수도를 만들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북방 민족들은 강력하죠. 이미 갈리아 지방은 게르만족들에 의해 뚫렸고, 이 동로마 지역도 게르만족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드리아노플,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거든요. 에디르네라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아드리아노플 전투거든요. 고투족과 로마군이 싸워가지고 결전을 벌였는데, 서고투족 5만 명과 로마군 3.6만 명이 싸웠는데, 이 정도면 로마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 같은데, 결국은 고투족이 유목기병의 강력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막지 못했고, 발렌스 황제도 전사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로마가 상당히 위험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북방 지역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동과 서가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납니다. 서기 395년에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 아예 동서를 나누자 해가지고 동로마와 소로마를 완전하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쪽 로마의 이 방어망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물론 동로마도 이쪽 북방에서 게르만족들이 침입함으로써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방이 상당히 부유했거든요. 이 부유한 동방에서 경제력을 바칠 수 있었는데 소로마 지역은 부유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군대 질도 약해져 있었다. 그래서 북방에는 침입을 막기 매우 버거웠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기 402년에 서로마의 수도는 라벤나에 있었는데 그 서로마 지역을 알라리크라고 하는 족장이 구로마를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기원전 756년에 세워져 가지고 서기 400년까지 한 1000년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알라리크에서 약탈이 되게 되고요. 또 반달족은 이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의 반달족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북아프리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요. 또 훈족, 녹색 있죠? 녹색 훈족도 갈리아를 오고 이탈리아까지 위협을 하는 또 발칸반도 내려와서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서로마 지역은 당시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동로마 지역의 콘스탄티노플은 워낙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발칸반도에 내려왔던 게르만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동방 지역은 그나마 안전했기 때문에 동로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구로마는 이때 대규모로 이제 파괴되고요. 서로마의 수는 이미 라벤나로 옮겨진 상황이죠. 이미 로마는 기능을 상실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가 있었던 여러 건축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피난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452년에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훈족의 족장 아틸라와談判을 벌입니다. 이미 정치 권력은 없기 때문에 이 종교의 대표자였던 레오 1세가 아틸라와談判을 벌여서 로마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건네주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침공을 해도 막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이 로마의 안보는 감당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로마의 마지막 수도는 라벤나에 있었는데 이 라벤나는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 로마군한테 전략을 배운 게르만족 지휘관들이 결국 소로마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들이 이탈리아에 들어와서 약탈을 했고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게르만족의 장교의 하나였던 오도아케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로마군 내에 게르만족들이 많이 병사로서 복무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로마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로마군에 복무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소로마 제국은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은 게르만족의 땅이 됩니다. 잉글랜드에는 앵글로 삭슨족이 있고요. 프랑스 땅에는 프랑크족이 있고 이베리아 반도에는 고트족, 북아프리카에는 반달족, 이탈리아에는 롬바르족, 그리고 발칸 반도에는 슬라브족이 있었고요. 동로마 제국은 그나마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게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